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박정희가 실시한 한글 전용은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한글 전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 한글 전용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 뭐 한국말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 한국말이라는 건 이렇게 뭐 말로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그 말을 종이에다 썼을 때 그거를 순수하게 한글로만 적는 거를 한글 전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들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는 게 방식이 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한글 전용을 하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뭐 아무나 뭐 지금 책 같은 거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아무데나 뭐 소설책 같은 거 그거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가끔씩 뭐 한자가 이게 약간 그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 이제 한글로 쓰여졌잖아요. 이제 그게 한글 전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거에는 이게 그러지 않았었어요.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언제 바뀌었느냐? 1970년대에 이런 방식으로 바뀐 건데,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바꾼 거죠. 근데 그전에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 말을 표기를 했냐면은 그 국한 혼용이라는 방식으로 한국말을 표기를 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차 먹고 있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그 국한 혼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그 한국말에 그 한자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뭐 순수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사용하던 그런 단어들도 많은데 그 한자 기반인 한자 기반인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어에. 근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정확하게 그거를 적으려면은 원래는 그 그러니까 원래 한자어로 돼 있는 거는 한자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순수 한반도어는 그러니까 한자가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외래어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한자도 표현이 안 되는 글자들은 그걸 한글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국한 혼용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이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문자 표기법이 이제 국한 혼용이었다는,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섞어서 썼다는 뭐 그런 설명을 지금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지금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정치적 무슨 이념을 떠나서 뭐 좌우든 간에 상관없이 이게 상당히 약간 좀 여기 대해서 논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 한국에 있는 그 뭐 자기가 우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뭐 무조건 이 정책을 그러니까 그 한글 전용 정책을 지지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런 보수라고 자신을 이제 정의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 한글 전용으로 바꾼 것이 과연 옳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심심찮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한글 전용을 하면은 안 좋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바꾸기 전에 그 전의 시스템으로 뭐 한자를 섞어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다시 복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그 질문이라고, 흥미로운 뭐 논쟁? 그쵸?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 비디오에서 과연 어떤 주장들이 있고,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얘기하는 뭐 한자의 그러니까 국한 혼용의 그 장점이라든지, 그거 한글 전용하는 것이 어떤 게 문제있니, 뭐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거기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자의 장점, 그러니까 국한 혼용을 만약에 사용했을 때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다고도 해요. 뭐 주장들을 많이 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전통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서적이라든지 뭐 예전에 어떤 고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뭐 한문으로 쓰여졌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한글로 쓰여진 것도 없지 않지만 근데 진짜 한반도의 아주 오래된 긴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거의 다 이제 한자, 그러니까 한문이죠, 한문. 한문이라는 건 또 약간 틀린 개념이지만, 한문을 써가지고 쓰면서 계속 기록을 하면서 사셨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자라는 게 사실은 약간 한민족의 약간 전통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긴 돼요. 그러니까 뭐,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어라는 언어에서도 그러니까 한자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비중이라는 게. 그거 자체가 우리 한민족의 전통이라는 게 이게 한자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그거는 부정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약간, 뭐랄까.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하게 한글만 그러니까 한글 전용으로 바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과거와의 단절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도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국한 혼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전통에서 단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한 혼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술성 뭐 이건 되게 약간 주관적인 개념인데 한자라는 글자가 상당히 뭐 예술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굉장히 뭐 어떤 사람이 이게 지렁이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무슨 극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저 개인적인 경우를 보면은 저는 이게 한자가 좀 약간 보기에 좀 예술적이다 글자가 뭐 그런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예술적이다 뭐 이런 생각 다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술성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한자라는 게. 그러니까 국한 혼용을 하면 뭐 예술적인 그런 글자를 많이 접하니까 뭐 사람들의 어떤 감수성 향상이 좋다 뭐 이런 주장은 아니겠지만 물론 어쨌든 간에 좀 예술성이 있다 뭐 그렇게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우선 그러니까 외국어 배울 때 편리하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자를 많이 알면은.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껴있는 나라인데, 지리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도 다 한자를 쓰고, 일본도 한자를 많이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중국이 지금 간자체를 쓴다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간자체라는 게 이제 원래 한자를 이제 간략하게 바꿔서 쓰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제 중국이. 근데 한국이 쓰는 한자가 정자체인데 그거 알면은 간자체도 어느 정도는 쉽게 배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만약에 이제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주변국들이 한자를 쓰니까 국한 혼용을 해서 한자를 많이 알면은 외국어를 습득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뭐 이거는 맞는 얘기죠, 당연히. 이거는 진짜 확실한 얘기. 이건 논란의 여지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맞는 얘기죠, 이거는. 그쵸? 네, 그러면 이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또 보면은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는데 장점이 있다고도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한자를 그러니까 국한 혼용을 하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표문자하고 표의 문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표 문자는 그냥 음을 어떤 이게 사람이 뭔가 말을 할 때 음을 이제 표기하는 문자고 표의 문자는 거기서 뜻까지 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그러니까 문자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기역, 니은, 디귿, 티귿, 이런 걸 그냥 개별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특정한. 근데, 한자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뜻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글자를 한자로 표기했을 때 뜻이 이제 정확하게 전달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한자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한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한자들이 또 있다는 걸 또 알긴 아셔야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다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하여튼 근데 뭐 이런 면은 그러니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포텐셜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조어력이 상당히 조어력이 강하다 그래요. 만약에 한자를 쓰면은 조어력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글자를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예전에 없는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조어력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세상이 막 이게 변화를 하잖아요, 많이. 그러면 새로운 개념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런 개념들을 표현하려면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개념이니까 그거를 이제 그게 기존에 이제 한국어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단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을 표기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자라는 게 표의 문자니까 그 뜻을 잘 조합해가지고 그런 새로운 그 개념을 표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단어를 만드는데 굉장히 적합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조어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외래어가 있는데 그 외래어를 그냥 수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외래어가 많잖아요. 외래어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 수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자를 조합을 해가지고 한국 실정에 맞는 그런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유용하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한자를 그러니까 국한 혼용을 하게 되면은 막 머리를 막 쓰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이게 뭐랄까 두뇌 훈련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한 혼용을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한자를 쓰고 그 다음에 걷어친 다음에 뭐 음을 한글로 이렇게 표기하는 이런 건 이제 한자 병기라 그러거든요. 한자 병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국한 혼용은 음을 이렇게 바로 써주는 게 아니고 걷어치고서는 이렇게 음을 표기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한자로만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독자가 글자를 읽는 독자가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근데 막 머리를 막 굴려야 돼요. 야, 이 한자가 이게 이렇게 생긴 거 내가 과거에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였더라? 이걸 어떻게 발음하더라? 이런 걸 막 머리를 굴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훈련을 하면서 이게 그런 두뇌 훈련을 하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어떤 두뇌 활동에도 좋고 그 아이들의 어떤 지능 개발에도 좋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한자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한자의 장점이라기보다는 국한 혼용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는 국한 혼용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딱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제 딱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사용하기가 힘든다는 건데 이건 누구도 이거는 반박을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획이 많고 글자마다 너무 모양이 너무 진짜 다양하잖아요. 정말 한자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무슨 수만 자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전체 숫자가. 그러니까 그걸 모조리 다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수천 자는 쓸 거 아니에요. 그냥 흔히 그런 걸 상용 한자라고 하나요? 그치, 상용 한자 맞죠? 그냥 상용 한자만 봐도 수천 자가 될 텐데 그거를 이제 읽는 거는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된 다음부터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거를 사용하는 거 쓸 때 이럴 때 굉장히 이게 불편해요.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기하는데 굉장히 이게 복잡하다.
이거는 뭐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쓰는 그 문자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프라이드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도 그 필기 부분에서 너무나 이게 힘들다는 거는 다 그거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이게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 문자가 세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문자가 진화해 온 과정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하는 그 표기 시스템이 알파벳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나온 글자죠, 이게. 근데 로마에서 나온 글자긴 한데 원래부터 이게 그러니까 로마에서 완전히 이거를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독창적으로 로마 문자를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쭉 과거를요. 이게 그러니까 한자에서 나왔다. 한자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서양 문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집트 상형 문자가 처음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를 막 썼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집트 문명이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고대 문명이니까. 근데 이집트 상형 문자를 막 쓰다가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쓰기 복잡하니까 이거를 이제 간략화를 시킨 거죠. 간략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시나이 반도 지역에서 이거를 좀 더 표기하기 쉽게 이게 압자드라는 그런 표기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표음에서 이제 원래는 표의 문자인데 그거를 표의 문자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 지역에서 그쪽 시나이 반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환시켰는데 이때 당시에는 문자에 모음이 별로 없고 모음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자음만 쓰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때 쓰던 게. 근데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이걸 엄밀한 의미에서 이걸 알파벳이라고 보긴 힘들고 그래서 이걸 압자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인들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언어에 모음이 많으니까 모음을 막 추가한 거예요. 이 표기 시스템에.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최초의 알파벳이 그리스에서 탄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들이 그리스 알파벳을 자기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네들 식으로 변화를 한 게 이제 로마 문자죠. 로마 문자라 그러나 하여튼 로마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파벳이 탄생했는데 이제 이 과정을 쭉 보면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점점 사용하기 편한 형태도 진화해왔다는 거예요. 이 표기 시스템이라는 게.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나이 반도 지역에서 사용하던 압자드라는 시스템은 모음이 없다고는 또 얘기할 수 없지. 모음이 있긴 있는데 모음 숫자가 적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언어가 모음 숫자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 물론. 근데 이 시스템은 이제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려다 보니까 자기들 언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그리스어에는 모음이 많은데 그걸 표기 못하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음을 추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자기들의 언어를 굉장히 편리하고 쉽게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언어를 그렇게 쉽게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문자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리스 문자가 가지는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쓴다. 결국에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걸 쉽게 종이나 적을 수 있다. 뭐 이런 철학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흡사한데 이걸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상형 문자 같은 시스템은 굉장히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이집트 상형 문자 같은 거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한자하고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대 이집트 때는 서기관이라는 게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권력을 그러니까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권력이냐? 지식 권력이죠. 왜냐면은 글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의 숫자가 고대 이집트에 많지가 않았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게 쓰기가 불편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쓰기가 불편하고 자기네가 뭐 그냥 막 말하는 대로 그거 딱 적는 게 아니고 막 그림을 그리고 막 무슨 막 뭐 파피루스에다가 무슨 뭐 새라든지 뭐 무슨 별 뭐 무슨 동물 뭐 이런 걸 막 그려야 되잖아요. 자기 말을 이제 종이에 적으려면은. 근데 그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글 쓸 줄 아는 사람한테 상당한 권력이 집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글을 쓸 줄 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자기네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람들하고 좀 그걸 나누려는 생각을 보통 안 하게 돼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더 자기한테 집중시키고 그거를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지. 그거를 남들하고 뭐 같이 쉐어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세상의 이치죠, 이게.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어떤 정치인이건 뭐든 무슨 집단이든 간에 자기가 권력을 줬을 때 그거를 남하고 나누고 싶지 않아 하는 거는 굉장히 그건 자연스러운 그거는 그 행동이에요, 그건요. 근데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의 서기관들이 자기네 글자를 막 쉽게 만들어가지고 뭐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제도, 그런 만약 시도가 있었을 때 만약에 그 이집트 내에서 그거를 막았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건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자기들이 막 깔보던 그런 막 노예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평민들 그런 못 사는 사람들 그냥 뭐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그 글자를 알게 되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이라는 게 더 이상 희소성이 없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현상이 중국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상형 문자를 익히기가 너무 힘드니까 상형 문자라는 건 그림을 막 그리고 막 난리에 부르스를 쳐야 되니까 한자를 통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거는 어떤 그게 지식 권력을 쥐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왜냐면은 평생 동안 그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이거를 평생 동안 자기가 이 기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다 익히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체제 자체가 그런 일종의, 이거 뭐라 그래야 되냐? 그러니까, 불공정? 불평등. 그쵸? 그런 불평등한 그런 모순을 갖고서 태어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왜냐하면은, 중국 한자가 이렇게 많은 게, 이 숫자가 진짜 많잖아요, 정말요. 근데 이게 이집트 상형 문자의 숫자하고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중국 한자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볼 땐 이래요. 둘 다 상형 문자인데 왜 상형 문자보다 중국 한자의 숫자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제 생각엔 이래요. 뭐냐면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집트 문명은 멸망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집트란 나라가 존재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은 다 그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뭐 고대 이집트의 그 문명을 계승했다고 보기보다는 이슬람권의 그 아랍 문명을 계승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현대 이집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그냥 멸종한 문명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 중화 문명이라는 그 체계가 아직까지 생존하고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오랜 중국 역사가 한 5,000년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그 5,000년이 지나는 그 세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한자를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한자를 줄이려는 시도가 아니고, 한자를 더 간략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한자를 폐지하고서는 어떤 모든 중국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음 문자 체계로 대체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을 쥔 지식계층들이 끊임없이 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한자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문자 체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기들 자손들과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그 기득권층이 권력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계속 한자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고 한자를 점점 만들고 한자 사용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다수 중국인들의 문자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수의 그런 한자들이 지금까지도 막 생겨난 거죠. 지금도 생기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런 막대한 그런 숫자의 그 한자가 생기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이 상형 문자 체제를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쉽고 빠르게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서로 교환하고 서로 그리고 소통하고, 그런 활발하게 그런 소통을 시키는 걸 장려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어떤 지식적인 그런 장벽을 쌓아놓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한자를 사용하는 거에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민주적이라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쉽고 그러니까 뭐 제가 이미 얘기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대해서 막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민중은 개 돼지니까, 개 돼지들이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문자를 사용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어떤 뜻도, 이게 전통도 있고, 이게 예술성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고도의 그런 지적 능력을 요구를 하는 이런 국한 혼용 전책을 써야지만, 한자에 막 섞어 써야지만, 이게 무식한 그 대다수의 개돼지들이 어떤 언론 참여라든지, 어떤 그 여론 참여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개돼지들을,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지식적인 활동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국한 혼용하냐, 이런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까지 있어요. 제가 이런 그 주장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이냐 하면은 완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중세 유럽의 유럽 귀족들이 만약에 어떤 농부라든가 어떤 그런 약간 하층 계급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쓰기, 읽기, 그리고 계산, 단순한 산수,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거를 목격하면은, 이건 악마의 장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귀족들이 그러니까 밑에 있는 하층민 계급을 억누르기 위해서 굉장히 우민 정책을,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쳤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중은 개돼지니까 개돼지들이 쉽게 이런 여론이라든가 어떤 그런 언론이라든가 이런데 참가하지 못하도록 무슨 국한 혼용을 해가지고 문자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유럽 귀족들이 하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민주국가의 시민이라고 자기가 민주국가의 그런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 결론 얘기하자면은, 지금까지 이제 국한 혼용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면들, 그리고 단점이 될 수 있는 면들, 여기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현재 한글 전용인데, 이거를 국한 혼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부터 하자면은,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이 표기 시스템을 다 완전히 치워야 될 텐데 완전히 그리고 국가에서 무슨 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바꾸고 모든 책들이 하여튼간에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걸 바꾸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단계적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저항에 이게 맞닥뜨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쉽게 이거를 쉽고 편하게 이 굉장히 어떤 그 쾌적한 문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막 더 어렵고 더 사용하기 불편한 그런 시스템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슨 정책으로 밀어붙인다, 아니 밀어붙일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쳐가지고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제 개인적인 이 논쟁에 대한 결론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역사에 대해서 살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그 로마 문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제 진화를 해야 하는지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문자 그러니까 표기 그런 시스템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역사에 보면 그래요, 이게요. 이 표기 시스템이 점점 더 효율적이고 점점 더 사용되기 편한 걸로 바뀌고 이것만 바뀐 게 아니고 언어조차도 바뀌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무슨 막 500년 전에 언어랑 지금이랑 똑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소통 그런 방식이라는 게 세월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바뀌는 건데 자꾸 이거를 어떤 과거로 이거를 돌려놓으려는 시도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세상은 변하고, 이 모든 것은 빠르게 변하는 그 세상과 발 맞춰가지고, 이런 의사소통 방식도 바뀌는 것인데, 왜 자꾸 과거에 너무 연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 한글 전용이라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문자 생활의 방식은, 필연적인 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큰 역사의 물주기를 봤을 때도 이런 변화는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방향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0분이 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